평택의 한적한 공터에서 발견된 불타는 차량 한 대, 그 안에서 발견된 탄화된 시신 한 구. 처음에는 단순한 차량 화재로 보였던 이 사건이 친구 사이에 믿을 수 없는 배신과 살인으로 이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15년간 우정을 나눈 두 친구가 8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 했던 비극적인 이야기. 도박에 빠진 버스 기사와 그를 도우려다 전 재산을 잃은 친구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베테랑 형사가 번호판까지 제거된 불가사의한 이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8월의 무더운 저녁, 평택시 외곽 공터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오후 9시 15분, 경기도 평택시의 한적한 공터에서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근처를 지나던 택시기사였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실에 말했다. 여기 차 한 대가 화를 타고 있어요. 연기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평택서 강력계 박민수 형사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20년 넘게 형사 생활을 해온 그였지만 차량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한 박 형사는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불길이 잡히자 드러난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탄 승용차 한 대였다. 차량은 회색 아반떼로 추정되었지만 극심한 화재로 인해 외관은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박 형사가 주목한 것은 차량의 번호판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 건가요? 박 형사가 소방대장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화재 전에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 같습니다. 볼트 자국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박 형사는 차량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땅에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고 차량 주변 반경 10여 미터에 걸쳐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차량 화재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화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다. 소방대원들이 차량 내부를 확인하자 운전석에서 탄화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시신은 너무 심하게 탔기 때문에 성별조차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박 형사는 즉시 국과수에 연락을 취해 정밀 감식을 요청했다. 현장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박 형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 주변은 폴리스 라인으로 차단되었다. 다음날 오전 국가수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망자는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화재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부검의인 최영수 박사는 박 형사에게 설명했다. 피해자는 화재로 인한 질식사가 아닙니다. 두개골에서 심각한 골절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살해된 후 차량에서 소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 형사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살인 후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임을 확신했다. 문제는 신원 확인이었다. 번호판이 제거되고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탄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박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차량의 차대 번호를 확인해 등록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차대 번호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남아 있었다. 교통과의 협조를 요청한 결과 해당 차량은 김도연이라는 40대 남성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도연. 주소는 평택시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다. 직업은 마을버스 기사였다. 박 형사는 즉시 김도연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상 그는 42세의 미혼 남성이었고 평택의 한 마을버스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동료인 이정민 형사와 함께 김도연이 근무하던 버스 회사를 찾아갔다. 평택교통은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회사였다. 회사 사무실은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었고 사무실 한편에는 운전기사들이 쉴 수 있는 간이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회사 사장인 정광수 씨는 김도연의 죽음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도연이가 정말로 죽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정 사장에 따르면 김도연은 매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기사였다고 했다. 12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승객들과 트러블도 없었고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박 형사는 김도연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사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김도연을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면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김도연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50대 여성 기사인 박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도연 씨가 최근에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돈 문제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달 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저한테도 몇 번 부탁했었거든요. 박 형사는 귀를 쫑긋 세웠다. 얼마나 빌렸습니까?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이었는데 나중에는 100만원, 200만원씩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거절했었는데 박경숙 씨는 계속해서 증언했다. 그런데 가끔 들리는 소문으로는 도연 씨가 도박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스포츠 토토 같은 걸 했다는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이 증언은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박 형사는 김도연이 도박으로 인한 빚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것이 살해의 동기와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동료 기사인 김철수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몇 달 전부터 도연이 형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뭔가 계산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회사에서의 면담을 마친 박 형사는 김도연의 집을 방문했다. 다세대 주택 2층에 위치한 그의 원룸은 매우 간소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벽에는 버스 노선도와 운행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다. 박 형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니 김도연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지만 각종 대출과 카드 빚으로 인해 실제 가처 분소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몇 달 동안의 현금 서비스 이용 내역이었다. 매주 10만원에서 30만원씩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도박 중독자의 전형적인 패턴이군요. 이정민 형사가 말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박 형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수첩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상철 마이너스 500만원, 박기용 마이너스 300만원, 최영수 마이너스 200만원 등등. 대출받은 금액과 상대방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였다. 그 중에서도 이상철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총 800만원을 빌린 기록이 있었다. 또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상철이한테 꼭 갚아야 함.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박 형사는 즉시 이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김도연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이상철과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통화했다. 통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도 발견되었다. 김도연이 이상철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상철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 테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였다. 이에 대한 이상철의 답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라는 위협적인 내용이었다. 이제 박 형사는 이상철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이상철은 42세의 남성으로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은 중고차 딜러였다. 김도연의 가족들도 만나보았다. 그의 어머니인 김순자 씨는 70대의 노인이었는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도연이가 그렇게 죽을 일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해친 거예요. 김순자 씨는 아들의 최근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몇 달 전부터 도연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돈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서 200만 원을 줬었는데 아들이 도박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김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성실한 아이인데. 하지만 김도연의 여동생인 김영희 씨는 좀 더 현실적인 증언을 했다. 오빠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돈 떼인 것만 받아도 살겠다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누구한테 돈을 떼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철이라는 사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기가 힘들다고. 이제 박 형사에게는 명확한 수사 방향이 생겼다. 이상철이라는 인물이 김도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다음 단계는 이상철을 찾아내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박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수사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이상철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사건 당일의 행적을 추적해야 했다. 또한 김도연과 이상철 사이의 금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해야 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박 형사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트러블로 인한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20년간의 수사 경험이 그에게 알려준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실한 버스 기사였던 김도연이 도박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중에서도 이상철이라는 인물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빚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박 형사의 수사는 이상철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박민수 형사는 평택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이상철에 대한 신상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다. 이상철 42세 평택시 거주, 직업은 중고차 딜러. 전과 기록을 확인해 보니 10년 전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중고차 딜러라. 박 형사는 동료인 이정민 형사에게 말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니까 김도연한테 돈을 빌려줄 여력은 충분했겠군. 이정민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답했다. 그런데 형사님, 이상철의 사업자 등록을 보니까 작년에 폐업 신고를 했네요.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이 정보는 사건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김도연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그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즉, 김도연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상철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었다. 박 형사는 우선 이상철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철의 집으로 향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다. 건물 주인에게 문의한 결과 이상철은 2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건물 주인 김모 씨가 말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 형사는 이상철의 새로운 주소를 찾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상철은 현재 평택시의 원룸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상철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텔은 허름한 건물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각종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복도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박 형사는 관리인에게 이상철에 대해 문의했다. 3층 3호에 사는 사람 말씀이세요? 관리인이 말했다. 그 사람 요즘 잘 안 보이던데요. 며칠째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박 형사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다. 용의자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이정민 형사에게 연락을 취해 이상철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한편 박 형사는 김도연이 살해당한 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 주변을 재수사했다. 화재가 발생한 공터 주변에는 몇 개의 상가와 주유소가 있었다. 혹시 사건 당일 수상한 차량이나 인물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공터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주유소를 방문했다. 주유소 사장인 이기수 씨는 사건 당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태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차 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박 형사는 주유소의 CCTV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주유소에는 사흘 전까지의 녹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박 형사는 사건 당일인 오후부터 저녁까지의 영상을 차례로 확인했다. 오후 6시경 한 남성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주유소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기름을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이 휘발유를 채워주었다. 남성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볼 때 40대 남성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람 기억나세요? 박 형사가 주유소 직원에게 물었다. 네, 기억해요. 좀 이상했거든요. 플라스틱 통에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보통 그럴 때는 잔디깎기나 발전기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넣었습니까? 10리터 정도요. 그리고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카드나 계좌이체 아니고. 이는 중요한 단서였다. 현금 결제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였다.
박 형사는 해당 시간대에 주변 도로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시청 교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통과에서 제공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를 나선 남성이 회색 아반떼를 타고 사건 현장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차량 번호는 김도연의 차량과 일치했다. 즉, 누군가가 김도연의 차를 몰고 와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현장으로 향했다는 의미였다. 범인이 김도연을 살해한 후 차에 태워서 현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가 팀 회의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휘발유를 구입해서 방화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휘발유를 구입한 인물이 이상철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박 형사는 이상철의 과거 사진을 구해서 CCTV 영상과 비교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이상철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도 나왔다. 이상철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가 인천입니다. 이정민 형사가 보고했다. 어젯밤 11시경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박 형사는 즉시 인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철이 도주 중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체포해야 했다. 동시에 김도연과 이상철의 금전 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은행 계좌 추적도 병행했다. 김도연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이상철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기록이 나왔다. 첫 번째 이체는 50만 원이었고 그 후로도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받았다. 총 금액은 800만 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김도연이 이 돈을 받은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상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상철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박 형사는 이상철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은행 계좌도 추적했다. 이상철의 통장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김도연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와 일치하게 잔고가 감소했다. 이상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이정민 형사가 말했다. 그런데 김도연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더 다급해졌을 거예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고차 사업을 접고 거주지도 원룸텔로 옮긴 걸 보면 상당히 궁핍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한편 김도연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8월 13일 김도연과 이상철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무려 15차례나 통화했다. 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져서 마지막 통화는 13분간 지속되었다. 마지막 통화가 오후 5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이정민 형사가 보고했다. 그리고 김도연의 휴대폰은 그 이후로 꺼진 상태예요. 박 형사는 시간표를 정리해 보았다. 오후 5시 40분에 마지막 통화, 오후 6시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구입, 오후 9시 15분 화재 신고. 약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김도연이 마지막 통화 후 어디서 살해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박 형사가 말했다. 자신의 차를 탄 채로 살해되었다면 범인과 만날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 형사는 김도연의 평소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버스 회사 동료들을 다시 만났다. 김도연의 근무 스케줄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은 오후 근무였는데 오후 5시에 운행을 마치고 퇴근했다고 했다. 도연이가 그날 퇴근하면서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동료 기사인 김철수 씨가 증언했다. 누구랑 만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면서 뭔가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이 증언은 김도연이 사건 당일 이상철과 만날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아마도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만남이었을 것이다. 박 형사는 김도연과 이상철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도연의 휴대폰 기지국 분석 결과 마지막 신호는 평택시 청부급에서 나왔다. 이는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었다. 청부급에 김도연과 이상철이 자주 만나던 장소가 있을까요? 박 형사가 동료들에게 물었다. 팀원들이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청부급에는 소규모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이 자주 만나던 곳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청부급 근처에는 한적한 도로와 공터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기에는 적합한 장소였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분석했다. 김도연을 그곳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차에 태워서 방화 장소로 이동했을 거예요. 이틀 후 인천 부평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상철이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다. 부평구 부평동의 허름한 모텔. 이상철은 3층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다. 방 안에는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이상철은 며칠째 씻지 않은 모습이었다. 박 형사와 인천서 형사들이 문을 두드리자 비틀거리며 나왔다. 이상철 씨 맞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다. 이상철은 경찰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김도연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이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김도연이 죽었다고요? 박 형사는 이상철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진짜 놀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도연의 죽음을 언급하자 크게 동요했다는 점이었다. 우선 서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하자 이상철은 순순히 동행했다. 평택서로 돌아온 박 형사는 이상철을 조사실로 데려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상철은 마른 체격의 40대 남성으로 며칠째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듯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다.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김도연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박 형사가 첫 질문을 던졌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작년에 우연히 만나서 다시 연락하게 됐고.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을 빌려준 것도 사실입니까? 이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이가 어려워해서 도와줬어요. 얼마나 빌려줬습니까? 정확히는 800만 원 정도요. 박 형사는 이상철이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그에게 있어 8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음을 의미했다. 그 돈을 언제까지 받기로 했습니까? 처음에는 3달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도연 씨와 언제 만났습니까? 이상철이 머뭇거렸다. 그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건 당일 만나지 않았나요? 이상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아, 그날 네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청부급 쪽 카페에서요. 몇 시에 만났습니까? 저녁 6시쯤. 박 형사는 이상철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파악했다. 오후 6시경에는 이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시점이었다. 이상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돈 얘기요. 도연이가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박 형사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헤어졌고. 몇 시에 헤어졌습니까? 이상철이 또다시 머뭇거렸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 형사는 이상철이 계속해서 시간에 대해 모호하게 답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상철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여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철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무슨 증거요? 주유소 CCTV, 도로 CCTV, 휴대폰 기지국 분석. 모든 게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이상철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형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했다. 당신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것도 알고 있고 김도연 씨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는 정말. 박 형사는 이상철이 자백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섣불리 다그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렸다. 20년간의 수사 경험이 그에게 알려준 것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상철은 계속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형사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라고 판단했다. 조사실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상철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박민수 형사는 인내심을 갖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사관의 직감으로 볼 때 이상철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이상철 씨. 박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이상철이 고개를 들어 박 형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첫째,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평택 외곽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한 남성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 남성의 체격과 걸음걸이가 당신과 일치합니다. 이상철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둘째, 같은 시간대에 김도연 씨의 회색 아반떼를 운전하여 사건 현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도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셋째, 김도연 씨와의 마지막 통화 시점과 당신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일치합니다. 박 형사는 잠시 멈추고 이상철의 반응을 살폈다. 이상철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넷째, 사건 직후 당신이 평택을 떠나 인천으로 도주한 사실. 마지막으로 박 형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김도연 씨의 통장에서 당신에게 받은 800만 원이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통장 잔고가 김도연 씨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급격히 줄어든 사실. 이상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천천히 말씀하세요. 박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도연이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년 가을에 도연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20년 만에 만난 거였죠. 그때 도연이가 버스 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중고차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고, 도연이는 평범한 버스 기사였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가끔 술 한잔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도연이가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돈 얘기였습니까?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다면서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사이니까 당연히 빌려줬죠. 그런데 갚을 날짜가 되어도 갚지 않고 오히려 더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 형사는 이상철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들었다. 그때도 빌려주셨나요? 네,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도연이가 말하는 이유가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병원비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고.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상철이 쓰라린 표정을 지었다. 3월쯤이었나? 도연이를 우연히 봤는데 PC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화를 내면서 자기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돈을 빌려주셨나요? 저도 바보였죠. 이상철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친구니까 그리고 꼭 갚겠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5월쯤부터 제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철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중고차 장사가 점점 안 되더라고요. 온라인 중고차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저 같은 소규모 업체는 경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결국 사업을 정리했죠. 그런데도 김도연 씨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신 건가요? 이미 너무 많이 빌려준 상태였어요. 800만 원이면 저한테는 거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야 했어요. 박 형사는 이상철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김도연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신 건가요? 네,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재촉했어요. 저도 집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원룸텔로 이사까지 갔는데 이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그런데 도연이는 계속 시간을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다 도박으로 날려버린 거더라고요.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7월 말쯤이었어요. 도연이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걸어서는 스포츠 토토로 돈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진실을 알았죠. 박 형사는 이상철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려운 형편의 친구를 믿고 빌려준 돈이 도박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가 많이 났죠. 하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8월 말까지 꼭 갚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김도연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8월 들어서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건 당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상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날 아침부터 도연이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꼭 만나자고 했죠. 김도연 씨가 응했나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그런데 제가 계속 연락하니까 결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박 형사는 이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청부급 쪽 한적한 곳이요. 도연이가 장소를 정했어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오후 5시 반이요. 박 형사는 시간표를 다시 확인했다. 김도연의 마지막 통화가 오후 5시 40분이었으니 만남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실제로 만났습니까?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났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800만 원이 없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김도연 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당장 갚으라고 하니까 이상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도박한 건 자기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돈은 있을 때 갚겠다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돈으로 도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 형사는 이상철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다툼이 심해졌어요. 저는 당장 갚으라고 하고 도연이는 안 된다고 하고. 물리적인 다툼도 있었나요? 이상철이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연이를 밀쳤어요. 그런데 도연이도 저를 밀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상철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차에서 계속 싸웠어요. 김도연 씨 차에서요? 네, 도연이가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저는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박 형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상철이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가 계속 욕을 하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팔을 잡았는데 도연이가 저를 때렸어요. 이상철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차에 있던 공구함에서 렌치를 집어서. 렌치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연이 머리를 한 번 때렸어요.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형사는 이상철이 마침내 핵심적인 자백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철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당황했습니까? 처음에는 깨우려고 했어요. 흔들어보고 물도 뿌려보고.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박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때 김도연 씨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철이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저는 무서웠어요. 이러면 제가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나요? 네,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불로 태우면 증거가 없어진다고. 박 형사는 이상철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건가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김도연 씨를 어떻게 현장까지 옮겼습니까? 도연이 차 뒷좌석에 눕혔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죠. 왜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없는 곳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알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박 형사는 이상철의 진술이 확보한 증거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에서 도연이를 내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냥 운전석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휘발유를 뿌렸죠. 불은 어떻게 붙였습니까? 라이터로. 그리고 바로 도망쳤어요.
박 형사는 이상철의 자백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택을 떠나서 인천으로 갔죠. 인천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냥 술만 마셨어요. 계속 술을 마셔야 그 생각이 안 났거든요. 박 형사는 이상철의 자백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확인을 했다. 이상철 씨,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사실이에요. 김도연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박 형사는 이상철이 고의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살인 후 방화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이상철 씨, 당신은 김도연 씨를 살해하고 방화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상철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순순히 구속에 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 형사에게 말했다.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친구였는데. 박 형사는 이상철을 구치소로 이송한 후 사건의 전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친구 사이의 금전 트러블로 시작되어 살인과 방화로 끝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도박에 빠진 김도연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상철, 두 사람 모두 피해자였지만 결국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형사는 깊은 아쉬움을 느꼈다. 만약 김도연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상철이 좀 더 냉정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검찰에 송치된 이상철은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법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다. 구속수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이상철은 살인 및 방화 혐의로 평택지방검찰청에 기소되었다. 담당 검사는 15년차 베테랑 검사인 김영호 검사였다. 김 검사는 수많은 살인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친구 사이의 금전 트러블로 인한 살인사건은 특별히 안타까웠다. 피고인 이상철은 피해자 김도연과 15년간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김 검사가 기소장을 작성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돈 때문에 친구를 죽였다니. 기소장에는 이상철의 범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죄, 그리고 사체 손괴죄까지 총 3가지 혐의였다. 검찰은 이상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상철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다. 변호인 박성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변호사였다. 그는 이상철과의 첫 접견에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상철 씨, 정말로 김도연 씨를 죽일 의도가 있었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이상철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다. 아니에요.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럼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죠? 네,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박 변호사는 이상철의 범행이 계획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임을 입증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철의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도박 문제도 정상 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상철 씨, 김도연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철은 작년 가을부터 올해 여름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돈을 빌려준 것, 그리고 그 돈이 모두 도박으로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충격까지. 피해자가 도박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박 변호사가 메모하면서 말했다. 처음에는 어머니 병원비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했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도와준 거였어요. 박 변호사는 이상철의 진술을 토대로 변론 전략을 세워나갔다.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기망행위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10월 중순 드디어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평택지방법원 제1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김도연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고 이상철의 가족들이 다른 쪽에 앉아 있었다. 양쪽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다. 재판장인 김철수 부장판사가 법정에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 김 부장판사는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해온 베테랑으로 수많은 살인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 이상철 기립하십시오. 김 부장 판사가 말했다. 이상철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한 달여간의 구치소 생활로 인해 그는 더욱 초라해 보였다. 피고인은 기소된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상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살인.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우 검사가 일어나 모두 진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방화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태운 채 방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방화를 위해 사전에 휘발유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인멸 의도가 명백함을 보여줍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이상철의 범행을 규탄했다. 피고인은 15년간 우정을 나눈 친구를 돈 때문에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자 박성진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상철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전 재산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왜 맨손으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렌치를 사용했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우발적 범행임을 보여줍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이상철의 경제적 상황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중고차 사업 실패로 인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룸텔로 이사를 갈 정도로 궁핍했던 피고인에게 800만 원은 생존과 직결된 금액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는 주로 사건의 개요와 양측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다음 공판에서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2주일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김도연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김순자 씨가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다. 우리 도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김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비록 도박을 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김순자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적금을 깨서 돈을 준 일도 증언했다. 도연이가 돈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빌린 줄은 몰랐어요. 피해자의 여동생 김영희 씨도 증언했다. 오빠가 최근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오빠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김영희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검사는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김도연이 선량한 시민이었음을 강조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비록 도박 문제가 있었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김도연의 도박 문제를 부각시켰다. 증인께서는 피해자가 언제부터 도박을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희 씨가 대답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부터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도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변호인은 계속해서 질문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때 도박 자금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는 김도연의 직장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운수회사 사장인 정광수 씨는 김도연의 근무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김도연 씨는 12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고 한 번 낸 적이 없고 승객들과의 트러블도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동료 기사인 박경숙 씨도 김도연의 금전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도연 씨가 몇 달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저에게도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병원비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검사는 이러한 증언들을 통해 김도연이 도박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해당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비록 도박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판에서는 이상철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다. 저는 정말로 도연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상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5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람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죽일 수 있겠어요. 저는 중고차 사업 실패로 인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800만 원은 제게 전 재산과 같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그 돈을 도박으로 잃어버리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상철은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저도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도 돈을 빌려준 거였는데, 그런데 그 돈이 도박으로 사라진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특히 도연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가장 화가 났어요. 어머니 병원비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놓고 실제로는 도박을 한 거잖아요. 검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미리 휘발유를 준비했습니까? 우발적 범행이라면 방화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철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건 범행 후에 당황해서 한 일이에요.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하지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방화 장소로 이동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신고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검사의 지적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공판에서는 전문가 증인들이 출석했다. 국가수 부검의인 최영수 박사가 김도연의 사인에 대해 증언했다. 피해자는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타격의 강도로 볼 때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머리 부위의 골절이 직접적인 사인입니다. 검사가 질문했다. 그 정도의 상처를 입히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까? 성인 남성이 의도적으로 가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처입니다. 우발적인 첩촉으로는 이 정도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 증언은 이상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민수 박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상철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감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인격장애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극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배신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인이 질문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살인 행위 자체는 충동적일 수 있지만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는 어느 정도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공판에서는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 김영우 검사가 먼저 최종 구형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피고인 이상철은 금전 문제로 15년간 우정을 나눈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피해자가 도박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사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사적 제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이상철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체계적으로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즉시 자수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이어서 박성진 변호인이 최종 변론에 나섰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 사건은 두 명의 피해자가 있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물론 김도연 씨입니다. 그는 도박에 빠져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해자는 이상철입니다. 그는 친구를 도우려다가 전 재산을 잃고 결국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상철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김도연 씨를 만날 때까지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계획적 범행이었다면 왜 피해자의 차를 이용했겠으며 왜 CCTV가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겠습니까? 피고인은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친구를 믿고 전 재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했을 때의 배신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부디 따뜻한 판결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11월 첫째 주 목요일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김도연의 가족들과 이상철의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철수 부장판사가 법정에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펼치고 선고를 시작했다. 피고인 이상철에 대한 살인 및 방화 등 사건을 선고합니다. 먼저 범행의 경위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간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선의로 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은 극도의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때까지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기망행위가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점, 방화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최종 선고를 발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도연의 어머니는 너무 가벼운 형이다 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이상철의 가족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이상철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그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사건은 친구 사이의 믿음과 배신, 그리고 돈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복역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이 파장된 후 김도연의 가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우리 도연이는 비록 도박을 했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런데 친구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20년으로는 부족해요. 김영희 씨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오빠가 도박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죽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상철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한편 이상철의 가족들은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피해자 가족 앞에서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판결 후 며칠이 지나 이상철은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톡방에서 김도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 너와 15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는데 내가 그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너의 가족들에게 어떤 얼굴로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앞으로 20년 동안 너를 생각하며 속죄하겠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아. 이상철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김영희 씨에게 전달해달라고 교도관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김영희 씨는 그 편지를 받아보지도 않고 불 속에 던져버렸다. 오빠를 죽인 사람의 편지 따위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김영희 씨가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후에 나와서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민수 형사는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년간의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번 사건처럼 안타까운 경우는 드물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이다니.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둘 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어. 동료인 이정민 형사가 말했다. 김도연 씨가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상철 씨가 좀 더 참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 둘 다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돈 문제가 이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갔으니까.
한편 김도연이 근무했던 평택교통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작은 의식이 열렸다. 동료 기사들과 회사 직원들이 모여 김도연을 기억했다. 도연이는 정말 성실한 기사였어요. 사장 정광수 씨가 말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고 승객들에게도 친절했죠. 동료 기사 박경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지막에 도연 씨가 돈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도박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회사에서는 김도연의 가족에게 조의금을 전달하고 그의 명복을 빌었다. 사건 발생 2달 후 평택 지역 언론들은 이 사건을 통해 도박 중독의 심각성과 금전 문제로 인한 인간관계 파괴에 대해 연속 기획 기사를 실었다. 도박 중독, 가족과 친구까지 파괴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김도연과 같은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도박의 확산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도박 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토토, 온라인 카지노 등 접근이 쉬운 도박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경고했다. 도박 중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줍니다. 이번 평택 버스기사 살인사건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금전 문제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 추세에 대해 다뤘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돈 문제로 인한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 간의 금전 트러블로 인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택시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도박 중독 예방과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중독된 시민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김도연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아들의 49제를 지냈다. 작은 절에서 열린 제에는 가족들과 버스회사 동료들이 참석했다. 우리 도연이가 저 세상에서는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김순자 씨가 촛불을 켜며 말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고통 없이 지내기를. 김영희 씨는 오빠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오빠 이상철 때문에 화나고 억울하지만 우리는 오빠만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오빠가 좋아했던 것들, 오빠의 착한 마음만 기억할게요. 한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상철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다. 새벽 6시에 기상해서 점호를 받고 오전에는 교도 작업을, 오후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상철은 교정교육 시간에 상담사와 만나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매일 도연이 생각이 나요. 꿈에서도 자꾸 나타나고. 어떤 꿈을 꾸시나요? 상담사가 물었다. 도연이가 저한테 왜 죽였냐고 묻는 꿈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는데 도연이는 계속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봐요. 상담사는 이상철에게 죄책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이상철은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철학책과 종교서적을 즐겨 읽었다. 그는 인간의 분노와 욕망, 그리고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이상철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도연이를 죽인 건 분노 때문이었다. 돈을 잃은 분노, 배신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내 처지가 비참하다는 분노. 그 분노가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었다. 도연이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19년을 더 살아야 한다. 그 시간 동안 진정한 참회와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건 발생 1년 후 김도연의 기일에 맞춰 작은 추도식이 열렸다.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여 그를 기억했다. 김영희 씨는 오빠의 묘 앞에서 근황을 전했다. 오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시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빠 일로 도박의 무서움을 알게 됐어요.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말려요. 오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스 회사 동료들도 김도연을 기억했다. 도연이가 없으니까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박경숙 씨가 말했다. 조용하고 성실했던 도연이가 그리워요. 정광수 사장은 도연이 사건 이후로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서 강력계에서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금전 트러블로 인한 범죄 예방에 더욱 신경 쓰고 있었다. 박민수 형사는 후배 형사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돈 문제로 인한 사건들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도와줬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특히 도박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명심해야 해. 우리 수사관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예방할 수 있어. 이상철의 사건은 평택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박 중독의 심각성과 금전 문제로 인한 인간관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도박 중독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책들이 이미 일어난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김도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이상철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도박 중독, 인간관계의 파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몇 년이 지나도 평택 시민들은 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며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비극적인 사건이 남긴 유일한 의미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평택 버스기사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